지난 25일 세종문화회관에서는 조촐한 출판기념회가 열렸다. 책을 낸 사람은 미국 백악관을 38년간 출입했던 재미교포 기자 문명자 씨. 그는 제3공화국 관련 사건들에 대한 취재일지를 묶어 회고록을 냈다. 회고록엔 전 중앙정보부장 김영욱 실종 사건에 대한 내용도 있었다. 아니 사람이 산채로 아니 폐차장에 사람을 그렇게 죽일 수 있어요? 나는 그 소리 듣고 그 얘기를 해주는 정일권 씨도 너무너무 엄청나서 생각도 하고 싶지 않다. 사실 문명자 씨의 주장이 새로운 것은 아니다. 지난 20여 년간 김영욱 실종 사건에 한국 공권력이 깊숙이 개입돼 있을 것이라는 주장은 계속되어 왔다. 파리에서 살해됐을 것이라고도 하고 박정희가 직접 총을 쏴 죽였다고도 했다. 김영욱과 한국 정부 간엔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 김영욱 실종 사건에 대한 한국 공권력 개입설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김영욱이 정권에 첫 발을 내디딘 건 5.16 때다. 육사 8기생인 김영욱은 박정희를 도와 쿠데타 주동자로 나섰고 이후 출세가도를 달리게 된다. 김영욱이 중앙정보부장에 임명된 건 1963년. 이때부터 박정희 정권을 옹호하기 위한 각종 사건을 공작하게 된다. 북한 괴뢰는 최근 남한에서 그 대표적인 것이 동백림 사건으로 유럽 지역에 유학 중이던 수십 명의 학생들을 연행해와 간첩 혐의를 씌우기도 했고 1969년엔 협박과 폭력을 동원해 모두들 불가능하다고 하던 삼선 개헌을 성사시켜 박정희 유신체제의 발판을 마련해 두었다. 김영욱은 박정희가 권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파수꾼이었다. 나쁘게 말하면 저돌적이지만 대통령이 된 자기 책임 완수를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려면 부하를 통솔하는데도 좀 강하게 해야 되고 또 아주 남북이 불가능하지만 해야 되겠다는 그 의욕심 이런 게 합쳐서 이제 남북에는 뭐 저돌적이다 이렇게 이제 비하해서 이해가면 저돌적이고 좋게 이해가면 책임력이 아주 왕성한 사람으로 봐야 되죠. 그 당시 정보부장이라 하면은 여자를 남자로만 못 만들고 남자를 여자로 못 만들고는 뭐든지 할 수 있는 것이 중앙정보부예요. 뭐 한다고 하고 그리고 하여튼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충성심은 좀 과잉 충성하는 뭐 그런 분이다 정도를 우리가 이해를 했죠. 김영욱은 스스로 대통령 다음에 제2인자였다라고 말할 정도로 막강한 권력을 행사했다. 박정희가 있는 한 김영욱의 권력은 계속 유지될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70년대 접어들면서 김영욱은 정권에서 완전히 밀려난다. 이후 미국으로 망명한 김영욱은 뉴욕 근처에 위치한 뉴저지주의 대저택에서 일체 외부와의 접촉을 끊은 채 은둔 생활을 한다. 그러던 김영욱이 다시 모습을 나타낸 것은 77년, 미국에 간 지 3년 만이었다. 이때 김영욱은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해 있었다. 아무도 유신에 반대하지 못하던 때 김영욱은 외국 방송이나 신문을 통해 공개적으로 박정희 정권의 독재를 비판하고 나섰다. 아래야 뭐 지금 닭사하는다로だけど その問題はこの後にしましょう. 공공연히 박정희의 하야를 주장했던 김영욱은 가장 열렬한 유신 반대 운동가로 변신해 있었던 것이다. 김영욱이 실종된 것은 바로 이즈음, 미국에서 반박정희 활동을 하던 때였다. 당시 알려진 바에 의하면 전 중앙정보부장 김영욱은 79년 10월 1일 에어프랑스 편으로 미국에서 프랑스로 왔다. 그리고 곧바로 파리 시내에 위치한 리츠 호텔로 향했다. 김영욱은 리츠 호텔에서 6일간 머물렀다. 이곳은 세계적인 구호나 유명 배우들이 이용하는 최고급 호텔이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선지는 분명치 않지만 10월 7일 김영옥은 갑자기 호텔을 옮겼다. 프랑스에서는 1위 호텔에 해당되는 웨스턴랜드 호텔에 나타나 예약도 없이 방을 요구했고 405호실에 짐을 풀었다. 김영옥이 실종된 것은 바로 이날이다. 방을 예약하고 나간 김영옥이 다시는 돌아오지 않은 것이다. 수사 결과 호텔을 나온 김영옥은 당시 카지노였던 르그랑 세르클에 나타나 저녁 7시까지 도박을 했다고 한다. 그러나 그뿐. 그 이후 김영옥의 행적은 전혀 알 수가 없었다. 파리 경시청에서는 곧바로 수사에 들어갔다. 그러나 이렇다 할 단서를 찾지 못하고 있었다. 그 당시에 파리 경시청에 수사본부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까르타 그 코미세르 그 형사부장이 그 본부장을 맡아가지고 있었는데 요즘 말로는 영양가 있는 뉴스가 거의 없어요. 그냥 수사 중이다. 그리고 지금 뭐라 그럽니까 그 죽은 시체들 있죠. 뭐 이렇게 그냥 그 행역병자라든가 이런 그 시체들 신고받는 거를 쭉 보면서 동양인인지 아닌지 그리고 그것이 이제 김영우 씨인지 아닌지 이런 거를 이제 그냥 자기네들은 확인하는 그런 이야기만 하기 때문에 처음엔 김영옥의 마지막 행선지가 카지노라는 점을 들어 범죄 집단에 의한 단순 사고의 가능성을 수사했다. 그러나 르그랑 세르클은 사고 가능성이 적은 지역이었다. 파리에서 가장 번화한 쌍제르제 대로에 위치해 있을 뿐만 아니라 회원제로 운영돼 안전이 확실하게 보장되는 고급 카지노였다. Oh non, non, c'était pas un quartier de violence ni rien, hein, ça n'a pas pu changer à l'heure actuelle. La clientèle était aussi belle, hein, il n'y avait pas aucune violence. Beaucoup d'émirats arabes, beaucoup de princes et tout ça qui sont venus, qu'on ne connaissait pas personnellement, qui venaient jouer sans que nous on les connaisse personnellement. 결국 파리 경시청은 아무런 단서도 찾지 못한 채 4개월 만에 수사를 종결했다. 사건이 아직 하나도 해결되지도 않았고 단서도 나오지 않았는데 왜 해체를 했느냐고 하니까 까르타 그 형사부장은 저한테 이제 김형우 씨의 그 어떤 죽었으면 시체나 또는 실종됐더라도 여러 흔적들로 자기네들이 종합해 보건대 프랑스 영토 안에 없다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수사본부를 해체했다. 프랑스 영토 안에 없다는 수사 발표는 더 많은 의혹을 남겼다. 여러 가지 납치 살해설들이 나돌았고 사건은 그렇게 미궁 속으로 빠졌다. 당시 떠돌던 또 다른 얘기 중에 하나는 북한 납치설이었다. 전직 중앙정보부장으로 철저한 반공주의 노선을 폈던 김영옥의 이력 때문에 나오게 된 것이었다. 저는 그 파리의 북한 대표부의 입장으로 봐서 그런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죠. 왜냐하면 북한 대표부는 우리 대사관하고 격이 다르고요. 그리고 그만한 세력이 미치지 못 힘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만약에 그런 게 탄로가 나면은 북한하고 파리 당국하고 프랑스 정부하고 국교 단절 상태까지 이르기 때문에 그때는 북한이 상당히 파리 정부의 뭐랄까요 구애를 하는 이런 처지였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은 없다고 보죠. 네. 북한 납치설은 잠시 떠돌다 사라졌다. 이후 등장한 것이 한국 공권력 개입설이다. 다른 추측들과는 달리 외국 언론에 관련 기사가 실리기까지 했다. 81년 1월 르몽드지에는 김영옥 실종 사건은 서울의 중앙정보부에 의한 계획된 제거 공작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있었는데 그 내용은 구체적이었다. 마취된 김영옥을 가을기에 화물칸에 실어 세관을 통과했으며
청와대 지하실로 인도된 김영욱에게 박정희가 총 2발을 쏘았다는 것이다. 당시 이 기사의 근거는 무엇일까? Comment cela a été écrit à l'époque, ceux qui traitaient ces sujets-là sont partis à la retraite, ont quitté le journal. Donc le chef du service international de l'époque n'est plus au monde, le responsable du DES quasi, ceux qui traitent les informations à Paris même, n'est plus là. Je pense que c'était un des journalistes du service international qui était en relation ici avec des opposants sud-coréens, qui a recueilli leurs témoignages et qui a donné cette information. 르몽드가 기사를 쓰는 거 보고 상당히 그 신빙성이 르몽드가 어느 정도 이 문제를 확인해서 이걸 썼지 않느냐 해가지고 그 당시에 아마 제가 앙드레 퐁텐 편집국장으로 기억이 되는데 전화를 했습니다. 근거가 있느냐? 나도 실은 그 텍스트를 갖고 있는데 그랬더니 앙드레 퐁텐 이야기는 아마 그 밑에 기자들이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어서 다뤘다는 식으로 그런 답변을 한 걸로 기억이 돼요. 같은 내용의 기사는 일본 신문과 잡지에도 소개됐다. 일본 잡지 문예춘추에는 오작교 작전, 김영욱은 박 대통령에게 사살되다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다. 그 기사의 내용은 르몽드지보다도 더 자세했다. 날짜와 장소, 그리고 관련자 이름까지 정확히 기록돼 있었다. 最終的な確認は取れないけれど、9割以上は間違いないだろうという確信がなければ、記事にできませんよね。 당시 기사를 썼던 기자는 끝내 출처를 밝히지 않았다. 그러나 기사 내용에 대해서만은 확신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김영욱을 죽인 인물로 박정희가 지목받는 이유는 무엇인가? 두 사람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 김영욱이 정권에서 밀려난 것은 삼선개헌 직후였다. 삼선개헌을 성사시키고 단 3일 만에 중앙정보부장직에서 해임됐다는 통고를 받은 것이다. 어느 날 대통령이 불러서 자기가 참 세수하고 이도 닦고 내 이번 주 아마 골프를 치려고 불모해구나 이렇게 해서 이제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딱 갔더니 대통령께서 차를 한잔 하면서 자네가 지금 정보부장이 지금 몇 년째인가? 6년 몇 개월입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했지. 좀 쉬게. 자기도 쉴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게 오늘로 그만둬라 그래. 이거에 이 김영욱 부장이 충격을 받아가지고 청와대에서 나오면서 이 꿈이냐 생시냐 해서 자기 그냥 다리를 허벅지를 얼마나 뜯어 그냥 눌러가지고 멍이 들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자기가 남산에 딱 와보니까 그 청와대 간 사이에 자기 사무실에 있는 백지장 하나 없이 전부 그것을 철거해버렸어. 이후 김영욱은 국회의원을 한 번 역임했을 뿐 유신 정권에서 완전히 소외됐다. 그러던 김영욱이 돌연 미국으로 망명을 했다. 대만에 가서 박사학위를 받은 뒤 귀국하지 않고 곧바로 미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박정희에 대한 배신감에 젖어있던 김영욱은 본격적으로 반박정희 활동을 한다. 그리고 미국 청문회에 나가 한국 정부의 비리를 폭로하겠다고 선언하기에 이른다. 한국 정부에서는 그대로 보고 있을 수만은 없어 특사들을 파견했다.
김영욱의 결심은 흔들리지 않았다. 처음에 오신 분은 정일근 총리라고 생각하거든요. 정일근 씨, 김종필 씨, 한병기 씨, 그 다음에 여러 이제 장군들도 있었는데 그분들이 와서 김형욱 씨를 설득하는 데 실패한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내심으로는 그래도 박정희 대통령한테서 어떤 뭐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게 안 한 게 아주 끝끝내 섭섭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김영욱은 미국 청문회의 모습을 드러냈다. 미국에 망명한 지 4년 2개월 만에 처음으로 공식 석상에 나타난 것이었다. 이날 김영욱은 로비스트 박동선은 자신이 조정했던 공작원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그 특히 박 실장 보고 이 뭐 청와대에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돈을 관여하게 되면 여러 가지 평이 쫓아나질 테니까 그 도로 이야기한테 주라고 말이야. 또 이건 상당한 아마 무슨 미국 국회의원들하고 무슨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더 창피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서 6시간 20분에 걸친 청문회에서 김영욱은 김대중 납치 사건을 비롯해서 박 정권과 관련된 감춰진 모든 사실까지 낱낱이 공개했다. 그러나 한국 정부의 마지막 요구였던 박정희의 사생활만은 얘기하지 않았다. 김영욱 부장이 프레이저 청문회에 나갈 적에 대통령의 그 사생활만은 좀 얘기 안 해주길 바란다. 이게 이제 마지막 이 박 대통령 측에서 희망사항이었습니다. 어떻게 말이야 부장까지 한 친구가 남은 나라의 국회에 가서 말이야 자기 상간의 그 사생활을 얘기해서 기록에 남기느냐 말이야. 그거 참 나중에는 이완용이 가족보다도 버금가는 그런 참 나쁜 인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었더니 그걸 그대로 받아줬어요. 비록 박정희의 사생활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한국 정부에게 김영욱은 시한폭탄과도 같은 존재였다. 당시 중앙정보부장이었던 김재규는 김영욱을 회유하기 위해 여러 차례 편지를 보냈다. 그러나 김영욱의 반응이 없자 김영욱 부인에게 박정희 대통령과의 만남을 제안했다. 김영욱 씨 부인을 대통령께서 꼭 만나서 정말 다른 제3자를 통하지 않고 그 부인한테 직접 내가 왜 김영욱이가 나한테 대한 행동의 이유가 뭔가 좀 들어보고 싶다. 그래서 그 부인이 답신을 했습니다. 신영순 씨는 박정희의 제의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일은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았다. 신영순 씨가 친필로 편지를 쓰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됐던 것이다. 일은 결국 수포로 돌아갔고 김영욱의 반박정희 활동은 계속됐다. 그 결정판이 중앙정보부장 시절의 일들을 정리해 책을 내겠다는 것이었다. 회고록을 써서 박정희 정권에다가 타격을 가하겠다 하는 그런 입장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에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을 수 있죠. 그리고 그 중에는 무슨 저희가 잘못했던 역사를 되돌리겠다 하는 명분도 있었겠지만 박정희 정권에게 내가 만만치 않은 사람이다 하는 걸 파워를 보여주고 싶은 뭐 그런 것도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2년 3개월 만에 완성된 회고록은 5,000매의 방대한 양이었다. 정윤숙 피살 사건에서부터 김대중 납치 사건까지 박정희 정권에겐 치명적인 사건들이 모두 다루어졌다. 원고가 완성되자 한국 정부에서는 김영욱의 회고록 출판을 저지하기 위한 회유책에 나섰다. 아마 20번 남짓 마음이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러니까 그 양반 마음이 왔다 갔다 한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압력을 많이 받았을 겁니다.
그 얘기는 안 했습니다. 압력 많이 받았다는 얘기했죠. 누구 왔다 갔다, 뭐, 최영이 왔다 갔다, 또 아까 유정수 그 사람이 무슨 오퍼했다, 무슨 윤일균 왔다 갔다 다 얘기하죠. 특사로 윤일균이 파견됐고 여러 차례에 걸쳐 표고록 출판을 막기 위한 협상이 벌어졌다. 결국 박정희 정권은 김영옥의 요구를 받아들였고 김영옥은 돈을 받기 위해 파리에 갔다가 실종된 것이다. 한국 공권력과 관련된 의혹은 이것만이 아니었다. 김영옥은 실종 당일인 10월 7일 웨스트엔드 호텔로 옮긴다. 프랑스에서 2류급인 웨스트엔드 호텔은 리츠 호텔과 비교하면 내부 시설이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경호 문제도 안전하지 못한 곳이다. 김영욱 씨의 그 인격이라든가 지금까지의 경력으로 봐서, 경륜으로 봐서는 웨스트엔드 호텔 같은 데 투숙할 사람이 아니었죠. 웨스트엔드 호텔이라는 것은 한국 대사관에서 서울서 오는 손님을 VIP가 못 되는 정도의 사람들을 투숙시키는 그런 호텔이었습니다. 2류 정도 되는 호텔인데요. 근데 김영욱 씨가 거기에 투숙되었다는 것은 이 사건과 전혀 관여가 안 된 게 아니라고 보죠. 왜냐하면은 리츠 호텔이나 이런 데서는 그 사람을 납치하거나 이렇게 할 수가 없고, 웨스트엔드 호텔 같은 데는 그 수위도 없는 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을 데리고 나오고 하는 게 아주 쉽습니다. 웨스트엔드 호텔은 한국 대사관이 주로 이용하던 곳이다. 이것은 단지 우연의 일치일까? 의혹은 수사 과정에도 있었다. 파리 경시청 담당 형사는 한국 특파원들에게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다. 카르타라는 형사였는데 나이가 한 30대쯤 됐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내가 김영욱 씨 그 사건을 아느냐 물으니까 접수를 받아서 내가 담당하고 있다. 그래 자세히 캐고 물으니까 왜 나한테 와서 그래 자꾸 묻지요? 당신네 그 공간에 아는 사람이 있을 텐데요. 이렇게 말했죠. 파리는 하나의 지나다니는 길목이었을 뿐이지 사실상 그 사건의 핵심 지역은 아닌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한국 특파원들이 뭐 여러 가지로 그 김영욱 씨 문제에 대해서는 더 잘 아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반문을 했었습니다. 취재진은 당시 담당 형사였던 카르타 형사를 만나보기로 했다. 그러나 파리 경시청엔 접근조차 불가능했다. 2개월 동안 취재 요청을 했지만 자료는 물론 카르타 형사의 소재도 파악할 수 없다는 답변만 거듭할 뿐이었다. Vous avez dit qu'on retrouvait pas la trace de cette personne, ni du policier qui s'est occupé de l'affaire. Et puis, vous êtes refusé? Comment? Vous êtes refusé? Non, on n'a pas refusé, on n'a pas trouvé trace de votre affaire, de l'affaire dont vous vouliez avoir des renseignements. Donc on ne peut pas faire suite à votre demande. 과연 김영욱 실종 사건과 박정희 정권과는 어떤 관련이 있는 것인가? 사고 직후 박정희, 차지철, 김재규를 살인죄로 고발하기도 했던 김영욱 씨 부인 신영순 씨를 찾았다. 저택 입구에 설치된 감시용 카메라로 취재진을 확인했는지 잠시 후 문이 자동으로 닫혔다. 그런데요? 저희가요, 이번에 그 실종 사건에 관해서 지금 취재를 하고 있어요. 저는 취재 마침이 없어요. 예. 또 아는 것도 없고, 예. 그러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전혀 알지도 못해요. 시간 낭비하시지 말고요. 그냥 돌아가세요. 전 전혀 아는 거 없어요. 그때 당시에 대화는 5분도 채 되지 않았다. 더 이상 신영순 씨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었다.
취재진은 미국에서 사건의 내막을 알고 있다는 한 사람을 만날 수 있었다. 선생님이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세탁소를 운영하고 있는 방준모 씨는 김영욱 씨와 함께 중앙정보부에서 오랫동안 일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는 중앙정보부에서 김영욱 암살팀에 있었던 한 사람을 만났다고 한다. 그 이름을 적으니까 이름을 내가 밝혀져 없습니다만 해병대 출신이고 말이죠. 그 다음에 거기서 사항장교 김대중 씨 납치 사건 때 사항장교도 지냈고 이 수사관이나 이렇게 있었는데 이 사람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는 암살조를 조직을 해가지고 훈련시켰던 훈련대장이었었다 이겁니다. 그런데 하루는 중진명령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쫓아 올라가서 웬일입니까 하고 그랬더니 부장하고 그거는 뭐 직접 관계로 자기가 명령 받은 거니까 말이죠. 부장이 하면서 이게 보라고 던져준 거 보니까 김영욱 씨가 이렇게 꽁꽁 묶여 있는 게 있고 옆에 곤충이 이렇게 이마에다 대는 게 있고 그 다음에 피 굴리고 쓰러진 사진을 봤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야, 다 끝났어. 상황 끝. 그 다음에 비디오 한번 볼래? 그 비디오를 틀은 거 보니까 묶인 제의사가 야, 이 개새끼야 죽여라 하니까는 그 아까 얘기하는 그 대인가 공군대인가 거기서 지가 부장이 하면서 빵 쏘면서 욱 하고 쓰러지는 걸 자기는 봤습니다. 그 틀림없냐? 그러니까 아니 내가 왜 거짓말 하겠습니까? 그만두고 나오는데. 서울 명동에 YWCA 강당에서 있었던 방준모와 비슷한 주장을 하는 또 한 사람을 만날 수 있었다. 이제 구속이 되고 심한 수사 과정을 거쳐서 79년 당시 제야 민주운동을 하던 송진섭 씨는 11.6 직후 교도소에서 중앙정보부 의전과장이던 박선호 씨를 만나 사건의 내막을 들었다고 한다. 18방에 있다가 중간쯤으로 제가 옮겨왔고 박선호 과장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면은 바깥에는 지금 김영욱 전 중앙정보부장이 프랑스 파리에서 실종돼서 지금 이 문제를 둘러싸고 많은 말들이 지금 생기고 있는데 그 문제는 어떻게 생긴 겁니까?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박선호 과장은 뭐 조금 더 망설임 없이 중앙정보부 내에 과거 김대중 씨를 일본에서 납치해왔던 바로 해외 특수작전단에서 해치운 일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요. 박선호 과장은 11.6으로 사형 집행을 받았다. 이미 고인이 됐기에 더 이상 확인은 불가능했다. 방준모 씨와 박선호 씨의 주장을 종합해보면 김영욱 실종 사건에 가담한 부서는 중앙정보부며 파리나 가까운 제3국에서 김영욱을 살해했다는 것이다. 과연 가능한 일일까? 그런 가능성이 더 많을 겁니다. 아마 김영욱 씨가 그 당시 아주 제가 그 몇 년 전에 만났지만 체중이 적어요. 많은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이미 이제 이성을 잃고 이러면은 그 뭐 저항할 능력도 없었을 겁니다. 예. 간단하죠. 처치하기로. 그리고 또 그런 전문가들은요. 그런 처치한 사후에 폐기하는 이런 기술도 있으니까. 예. 만일 중앙정보부에서 한 일이라면 책임자는 김재규다. 그렇다면 김재규가 계획을 짜고 명령을 내린 것인가? 중앙정보부장이면 김영욱이 문제를 모를 리가 없다는 게 전제였고 물었더니 김재규 정보부장은 자기 모른다는 거야. 자기하고 관계없고 전혀 모른대. 그래서 그 모른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죽고 난 뒤에 얼마 후에 중앙정보 밑에 부하들이 출장을 가는데 파리로 간다는 뭐 소위 그 결제해달라고 올려왔기 때문에 화를 내면서 지금 그거 가면 너들 막 김형욱이 때문에 야단인데 왜 가려고 그래? 동남아로 돌려 뭐 이런 것도 있더라고. 나를 자기하고 관계없는 것을 강조하는 예도 들더라고. 그러나 김재규가 사건의 관계자에서 제외될 수는 없다. 김대중 납치 사건을 비롯해서 그동안 해외에서 활동하던 인사들의 납치 사건을 주도했던 곳이 중앙정보부이기 때문이다. 취재 중 만난 한 일본 기자도 김영욱은 해외에서 죽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놀라운 사실은 김영욱의 시체를 비행기 화물칸에 실어 한국으로 들여왔다는 것이다. 殺されたのは、ジュネ
ームの航海で、その後自動車でパリに運び、飛行機はパリに着いて、機体として、ソウルに運び、ソウルに飛行機が着いたのは、午前、0時を過ぎた真夜中と聞いております。それは誰から？いや、それを言ったら大変だからね。なるほど。もう、それは分かっておりますけどね。それはそんなことがきちんと証言できる人ですから、そういう関係者です。一旦埋めたったんだと思います。なるほど。埋めてあって、しばらくしてからそんなところに放置しておけば、大変な問題になるとして、やがてそれが発掘され、車でパリに運び、パリから飛行機、しかもこれ外交の荷物だっていうんです。なるほど。それと漢字は引っかからないから。その遺体だけを乗せて、ソウルに運んだと聞いてます。なるほど。それは誰からそういう情報を得たのは、ものすごく、権限の高い方です。今はでもそうですか？今でも。もちろんいい人はいます。今でもですね。일본 기자는 자신의 취재 내용에 대해 확신을 갖고 있었다. 김영욱을 비행기로 서울에 데려왔다는 주장은 오작교 작전과 문명자 씨 회고록에도 보인다. 일본 기자와 한 가지 다른 점은 서울에 와서 살해했다는 것이다. 그거는요, 차지치료가 했다 그럽니다. 네. 박정희가 여하튼 차지치료 한테 얘기해서 뭐 김영욱을 대령했습니다 이러니까 아 그래? 딱 하더니 막 여하튼 살살 버렸다, 아주 빌었다 이거예요. 이렇게 김영욱을 살리십시오 뭐 하는데 여하튼 간에 그때부터 아마 저 세상에 간 것 같아요. 그 이후에. 문명자 씨는 사건을 계획한 사람은 김재규가 아닌 차지철이라고 주장한다. 가능한 일일까? 당시 차지철이 이끄는 경호실은 중앙정보부 못지않은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었다. 더욱이 집권 말기 박정희는 김재규보다 차지철을 더욱 신임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중앙정보부뿐만 아니라 경호실도 역시 그러한 가령 행방불명으로 만든다든지 혹은 심지어는 지금까지 안 나타나니까 지금 사망한 것이 확실하지만은 그때 이제 모종의 처형을 했는지 그것은 지금 알 수가 없는 일입니다, 사실은. 그러나 그것을 할 수 있는 힘은 경호실장하고 정보부장이 가지고 있었거든요. 문명자 씨의 주장엔 한 가지 의문이 있다. 화물칸은 최소한 영하 50도. 사람을 산채로 비행기 화물칸에 싣고 오는 것이 가능한 일인가? 그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당시 대한항공의 경우는 3분의 2가 여객 좌석을 상단에 놓고 상단 3분의 1을 화물칸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을 하나의 여우는 벨리의 짐칸에 들어가지 않고 여객칸에 화물 컴파트먼트에 실려갔다면 그것은 공수가 가능한 것이 아니냐. 원래 비행기의 화물칸은 영하 50도의 상태에서 화물을 보관한다. 그러나 당시엔 여객칸의 일부를 화물칸으로 만들어 이용했다고 한다. 때문에 사람을 화물로 가장해 납치하는 것이 가능한 일일 수도 있다. 더욱이 당시 국제적인 관계는 김영욱의 납치를 용이하게 했던 것으로 보인다. 무기 개발에 관심이 많았던 박정희는 당시 원자력 발전소 건설과 에어버스 구입을 놓고 프랑스와 거래 중이었다. 1970년대 후반 들어서 프랑스 입장에서 볼 때 한국은 자국이 육성해왔던 방위 산업에 투자되었던 비용을 회수할 수 있는 주요한 무기 수출 대장국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울러서
1970년대 후반에 들어서 상당한 정도 산업화에 성공했었던 당시에 남한의 위치는 프랑스의 입장에서 볼 때도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주요한 교역 대상국으로서의 지위를 갖고 있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가장 중요한 예가 바로 에어버스로 대표되는 항공기 산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우리나라가 파리하고 원자력 발전소 계약에 있어서 중대한 딜이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프랑스 정부 혹은 파리 경시청은 한국의 박정희 정부의 비위를 상해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그 비즈니스 인터레스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내용은 뻔한 거죠. 그렇다면 미국은 어떤가? 당시 김영옥을 이용해 한국 정부의 정보를 빼냈던 미국은 김영옥을 왜 포호하지 않았는가? 그건 당시 미국의 입장 변화 때문이다. 미국은 1970년대 초만 해도 인권 우선주의를 표방했으며 이로 인해 한국 정부와도 갈등이 심했다. 그러나 김영옥이 실종될 즈음인 1979년 미국은 안보 제1주의를 표방하며 한국 정부와의 관계 개선을 꾀하게 된다. 1979년 이후 가평 정부 말 후반부부터 신냉전과 함께 미국의 대한 정책이 안보 우선주의, 안보 제1주의를 갖다가 다시 전면에 부각시키는 그런 상황 속에서 박정희 정권과 미국 카터 행정부 사이에 정치적으로 부담스러운 성격을 띨 수 있는 김영욱 씨와 같은 그런 존재가 그 79년의 시점에서는 그 한미 간의 관계 정상화에 정치적으로 상당히 부담스러운 존재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영욱 사건의 중심에 있던 인물들은 모두 고인이 됐다. 그렇다면 진실은 영원히 묻히고 마는 것인가? 그런데 사건의 진실을 알 수 있는 단서가 있었다. 김영욱 씨가 죽기 전 며칠 전에 간 카지노가 그 개선문 뒤에 그랑셀크라는 카지노가 있습니다. 거기 제가 갔어요. 가서 지배인한테 물으니까 지배인이 역정을 내면서요. 당인네들이 왜 그런 걸 알라고 하느냐. 우린 미스터 김 모른다. 미스터 김하고 같이 왔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가서 물어보라. 이런 말을 해요. 그런 말을 하는 걸 보니까 이거는 혼자 다니진 않았다. 그런 게 확인됐고 그 웨스트엔드 호텔 주인도 혼자 오지 않았고 온 사람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실종 직전 파리에서 김영욱과 함께 있던 사람은 누군가? 그 사람이 사건의 열쇠를 쥐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런데 김영욱이 파리에 가면 만나던 사람이 있다고 한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당시 파리에 있던 특파원이다. 김영욱과의 친분 때문에 사건의 내막을 알고 있을 것으로 여겨지던 사람이다. 나는 마지막까지 김영욱 씨가 왔을 때 파리에 없었는데 어떻게 오기 오래전에 서울 와서 우리 조선일보 미소전시회 이거 준비하고 불러준 사람들 또 나 혼자 또 온 것도 아니고 나 혼자 왔으면 무슨 뭐 기획적으로 김영욱 씨 오는 거 피해서 뭐 왔다 그래서 불란선 문화상 간부하고 미술관 간부들 하고 5명을 제가 데리고 와가지고 서울에서 그 미술전 준비하고 있었는데. 또 한 사람은 당시 주벌공사인 이상열 씨다. 김영욱과 친분이 두터울 뿐만 아니라 당시 중앙정보부의 파리 지역 책임자였다. 그 사람은 그 당시 파리 대사관에 근무했는데 김형욱 씨의 중앙정보부장 시절에 그 밑에 부하였어요. 그 사람이 전부 파리에서의 김영욱 씨를 알레를 하고 카지노도 같이 가고 술 먹으러도 같이 가고 또 돈도 빌려주고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이제 열쇠를 쥐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고 그 사람을 찾았더니 이미 그 사람은 또 파리에 떠나고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김영욱 씨 실종 사건의 열쇠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죠. 예. 중앙정보부 감찰실장이었던 방준모 씨는 당시 이상열 씨에게 이제 진실을 밝히라는 내용의 편지를 보내기도 했다. 그러지 말고 나한테는 어디다가 파묻었는지 그것만 좀 얘기해다오. 당신이 얘기한 거 왜 모르겠냐. 이렇게 해서 편지를 썼습니다. 그때 이란에 있을 땐 그랬어요. 그때 아주 등기를 해서 보냈습니다. 나 같으면은 그렇습니다. 동료 입장에서 했으면은 많이 안 했으면은 나 그런 일 한 일 없다. 여보 방성배 당신이 미쳤어? 왜 생사람 잡으려고 그러? 나 같으면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첫째 그러니까 네 했다는 걸 자인하는구나.
둘째 해답이 없어요, 하나도. 당시 주벌공사인 이상열 씨와 3개월 동안 접촉을 시도했다. 네, 외국에 나가셨어요. 예, 그럼 언제 들어오시죠? 뭐 대중 없이 다니시니까요. 뭐 지금 연세 있고 그러시니까는 나가시면은 뭐 한참 있다 들어오시고 그래요. 외국에 나갔다고만 할 뿐 연락처는 물론이고 어느 나라인지조차 알려주지 않았다. 무작정 집을 찾아갔다. 그러나 아무도 만날 수 없었다. 여보세요? 그는 왜 떳떳이 자신의 입장을 밝히지 않는가? 20년이 지난 지금도 침묵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실종 이후 김영욱은 권력을 유지하는 데 방해가 되는 인물들을 처벌하기 위해 급조된 반국가 행위자 처벌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재산을 몰수당했다.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각종 공작이 자행되던 시대, 어쩌면 김영욱의 실종도 그 연장선상에 있는지 모른다. 만일 그렇다면 김영욱의 실종은 제3공화국의 하행적인 정치 행태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건인 것이다. 그러나 지난 20년 동안 김영욱 사건은 철저히 외면당해 왔다. 사건의 진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도 굳게 입을 다물었다. 그것은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가? 또 다른 군사정권이었던 오공과 그 후 이어진 정권들도 결코 공작 정치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까?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지금이라도 진실을 밝혀내 똑같은 전철을 밟지 않는 것이다. 전두환 노태우가 이끄는 신군부의 입맛에 맞는 기사만 쉽게 하는 우리는 조사한 시일 안에 언론의 공익성에 명백히 배치되는 언론 구조를 자율적으로 개편하여 그 상황이야 그가 항의게 내 게임으로서는 언론 문제 내가 얘기하면 또 손해 받는 거 아니에요? 청와대 지하실로 인도된 김영욱에게 박정희가 총 2발을 쏘았다는 것이다. 당시 이 기사의 근거는 무엇일까? Comment cela a été écrit à l'époque, ceux qui traitaient ces sujets-là sont partis à la retraite, ont quitté le journal. Donc le chef du service international de l'époque n'est plus au monde, le responsable du DES quasi, ceux qui traitent les informations à Paris même, n'est plus là. Je pense que c'était un des journalistes du service international qui était en relation ici avec des opposants sud-coréens, qui a recueilli leurs témoignages et qui a donné cette information. 르몽드가 기사를 쓰는 거 보고 상당히 그 신빙성이 르몽드가 어느 정도 이 문제를 확인해서 이걸 썼지 않느냐 해가지고 그 당시에 그 아마 제가 앙드레 퐁텐 편집국장으로 기억이 되는데 전화를 했습니다. 근거가 있느냐? 나도 실은 그 텍스트를 갖고 있는데 그랬더니 앙드레 퐁텐 이야기는 아마 뭐 그 밑에 그 기자들이 뭐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어서 그 다뤘다는 식으로 그런 답변을 한 걸로 기억이 돼요. 같은 내용의 기사는 일본 신문과 잡지에도 소개됐다. 일본 잡지 문예춘추에는 오작교 작전, 김영욱은 박 대통령에게 사살되다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다. 그 기사의 내용은 르몽드지보다도 더 자세했다.
날짜와 장소 그리고 관련자 이름까지 정확히 기록돼 있었다. 最終的な確認は取れないけれど、まあ95割以上は間違いないだろうという確信がなければ、記事にできませんよね。 당시 기사를 썼던 기자는 끝내 출처를 밝히지 않았다. 그러나 기사 내용에 대해서만은 확신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김영옥을 죽인 인물로 박정희가 지목받는 이유는 무엇인가? 두 사람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 김영옥이 정권에서 밀려난 것은 삼선계. Qui traite les informations à Paris même n'est plus là. Je pense que c'était un des journalistes du service international qui était en relation ici avec des opposants sud-coréens, qui a recueilli leurs témoignages et qui a donné cette information. 르몽드가 기사를 쓰는 거 보고 상당히 그 신빙성이 르몽드가 어느 정도 이 문제를 확인해서 이걸 썼지 않느냐 해가지고 그 당시에 그 아마 제가 앙드레 퐁텐 편집국장으로 기억이 되는데 전화를 했습니다. 근거가 있느냐? 나도 실은 그 텍스트를 갖고 있는데 그랬더니 앙드레 퐁텐 이야기는 아마 뭐 그 밑에 그 기자들이 뭐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어서 그 다뤘다는 식으로 그런 답변을 한 걸로 기억이 돼요. 같은 내용의 기사는 일본 신문과 잡지에도 소개됐다. 일본 잡지 문예춘추에는 오작교 작전, 김영옥은 박 대통령에게 사살되다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다. 그 기사의 내용은 르몽드지보다도 더 자세했다. 날짜와 장소 그리고 관련자 이름까지 정확히 기록돼 있었다. 最終的な確認は取れないけれど、まあ95割以上は間違いないだろうという確信がなければ、記事にできませんよね。 당시 기사를 썼던 기자는 끝내 출처를 밝히지 않았다. 그러나 기사 내용에 대해서만은 확신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김영옥을 죽인 인물로 박정희가 지목받는 이유는 무엇인가? 두 사람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 김영옥이 정권에서 밀려난 것은 삼선개헌 직후였다. 삼선개헌을 성사시키고 단 3일 만에 중앙정보부장직에서 해임됐다는 통고를 받은 것이다. 어느 날 대통령이 불러서 자기가 참 세수하고 이도 닦고 내 이번 주 아마 골프를 치려고 불모해구나 이렇게 해서 이제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딱 갔더니 대통령께서 차를 내놓으면서 자네가 지금 정보부장이 지금 몇 년째인가? 6년 몇 개월입니다. 성이 르몽드가 어느 정도 이 문제를 확인해서 이걸 썼지 않느냐 해가지고 그 당시에 그 아마 제가 앙드레 퐁텐 편집국장으로 기억이 되는데 전화를 했습니다. 근거가 있느냐? 나도 실은 그 텍스트를 갖고 있는데 그랬더니 앙드레 퐁텐 이야기는 아마 뭐 그 밑에 그 기자들이 뭐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어서 그 다뤘다는 식으로 그런 답변을 한 걸로 기억이 돼요. 같은 내용의 기사는 일본 신문과 잡지에도 소개됐다. 일본 잡지 문예춘추에는 오작교 작전, 김영옥은 박 대통령에게 사살되다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다. 그 기사의 내용은 르몽드지보다도 더 자세했다.
날짜와 장소 그리고 관련자 이름까지 정확히 기록돼 있었다. 最終的な確認は取れないけれど、まあ95割以上は間違いないだろうという確信がなければ、記事にできませんよね。 당시 기사를 썼던 기자는 끝내 출처를 밝히지 않았다. 그러나 기사 내용에 대해서만은 확신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김영옥을 죽인 인물로 박정희가 지목받는 이유는 무엇인가? 두 사람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 김영옥이 정권에서 밀려난 것은 삼선개헌 직후였다. 삼선개헌을 성사시키고 단 3일 만에 중앙정보부장직에서 해임됐다는 통고를 받은 것이다. 어느 날 대통령이 불러서 자기가 참 세수하고 이도 닦고 내 이번 주 아마 골프를 치려고 불모해구나 이렇게 해서 이제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딱 갔더니 대통령께서 차를 한잔하면서 자네가 지금 정보부장이 지금 몇 년째인가? 6년 몇 개월입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했지. 좀 쉬게. 자기도 뭐 쉴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냥 오늘로 그만둬라 그래. 이거에 이 김영욱 부장이 충격을 받아가지고 청와대에서 나오면서 이 꿈이냐 생시냐 해서 자기 그냥 다리를 허벅지를 얼마나 뜯어 그냥 눌러가지고 그 파리의 북한 대표부의 입장으로 봐서 그런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죠. 왜냐하면은 북한 대표부는 우리 대사관하고 격이 다르고요. 그리고 그만한 세력이 미치지 못 힘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만약에 그런 게 탄로가 나면은 북한하고 파리 당국하고 프랑스 정부하고 국교 단절 상태까지 이르기 때문에 그때는 북한이 상당히 파리 정부의 뭐랄까요 구애를 하는 이런 처지였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은 없다고 보죠. 네. 북한 납치설은 잠시 떠돌다 사라졌다. 이후 등장한 것이 한국 공권력 개입설이다. 다른 추측들과는 달리 외국 언론에 관련 기사가 실리기까지 했다. 81년 1월 르몽드지에는 김영욱 실종 사건은 서울의 중앙정보부에 의한 계획된 제거 공작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있었는데 그 내용은 구체적이었다. 마취된 김영옥을 칼기에 화물칸에 실어 세관을 통과했으며 청와대 지하실로 인도된 김영옥에게 박정희가 총 2발을 쏘았다는 것이다. 당시 이 기사의 근거는 무엇일까? Comment cela a été écrit à l'époque, ceux qui traitaient ces sujets-là sont partis à la retraite, ont quitté le journal. Donc le chef du service international de l'époque n'est plus au monde, le responsable du DES quasi, ceux qui traitent les informations à Paris même, n'est plus là. Je pense que c'était un des journalistes du service international qui était en relation ici avec des opposants sud-coréens, qui a recueilli leurs témoignages et qui a donné cette information. 르몽드가 기사를 쓰는 거 보고 상당히 그 신빙성이 르몽드가 어느 정도 이 문제를 확인해서 이걸 썼지 않느냐 해가지고 그 당시에 아마 제가 앙드레 퐁텐 편집국장으로 기억이 되는데 전화를 했습니다. 근거가 있느냐? 나도 실은 그 텍스트를 갖고 있는데 그랬더니 앙드레 퐁텐 이야기는 아마 뭐 그 밑에 그 기자들이 뭐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어서 다뤘다는 식으로 그런 답변을 한 걸로 기억이 돼요. 같은 내용의 기사는 일본 신문과 잡지에도 소개됐다. 일본 잡지 문예춘추에는 오작교 작전, 김영옥은 박 대통령에게 사살되다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다. 그 기사의 내용은 르몽드지보다도 더 자세했다. 에어버스로 대표되는 항공기 산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우리나라가 파리하고 원자력 발전소 계약에 있어서 중대한 딜이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프랑스 정부 혹은 파리 경시청은 한국의 박정희 정부의 비위를 상해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그 비즈니스 인터레스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내용은 뻔한 거죠. 그렇다면 미국은 어떤가?
당시 김영욱을 이용해 한국 정부의 정보를 빼냈던 미국은 김영욱을 왜 포호하지 않았는가? 그건 당시 미국의 입장 변화 때문이다. 미국은 1970년대 초반에도 인권 우선주의를 표방했으며 이로 인해 한국 정부와도 갈등이 심했다. 그러나 김영욱이 실종될 즈음인 1979년 미국은 안보 제일주의를 표방하며 한국 정부와의 관계 개선을 꾀하게 된다. 1979년 이후 카탄 정부 말 후반부부터 신냉전과 함께 미국의 대한 정책이 안보 우선주의, 안보 제일주의를 갖다가 다시 전면에 부각시키는 그런 상황 속에서 박정희 정권과 미국 카터 행정부 사이에 정치적으로 부담스러운 성격을 띨 수 있는 김영욱 씨와 같은 그런 존재가 그 79년의 시점에서는 그 한미 간의 관계 정상화에 정치적으로 상당히 부담스러운 존재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영욱 사건의 중심에 있던 인물들은 모두 고인이 됐다. 그렇다면 진실은 영원히 묻히고 마는 것인가? 그런데 사건의 진실을 알 수 있는 단서가 있었다. 김영욱 씨가 죽기 전 며칠 전에 간 카지노가 그 개선문 뒤에 그랑셀크라는 카지노가 있습니다. 거기 제가 갔어요. 가서 지배인한테 물으니까 지배인이 역정을 내면서요. 당인네들이 왜 그런 걸 알라고 하느냐. 우린 미스터 김 모른다. 미스터 김하고 같이 왔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가서 물어보라. 이런 말을 해요. 그런 말을 하는 걸 보니까 이거는 혼자 다니진 않았다는 게 확인됐고, 그 웨스트엔드 호텔 주인도 혼자 오지 않았고 온 사람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실종 직전 파리에서 김영욱과 함께 있던 사람은 누군가? 그 사람이 사건의 열쇠를 쥐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런데 김영욱이 파리에 가면 만나던 사람이 있다고 한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당시 파리에 있던 특파원이다. 김영욱과의 친분 때문에 사건의 내막을 알고 있을 것으로 여겨지던 사람이다. 난 마지막까지 김영욱 씨가 왔을 때 파리에 없었는데 어떻게 오기 오래전에 서울 와서 우리 조선일보 미소전시회 이거 준비하고 불러온 사람들 또 나 혼자도 또 김영욱과 친분이 두터울 뿐만 아니라 당시 중앙정보부의 파리 지역 책임자였다. 그 사람은 그 당시 파리 대사관에 근무했는데 김형욱 씨의 중앙정보부장 시절에 그 밑에 부하였어요. 그 사람이 전부 파리에서의 김영욱 씨를 알레를 하고 카지노도 같이 가고 술 먹으러도 같이 가고 또 돈도 빌려주고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이제 열쇠를 쥐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고 그 사람을 찾았더니 이미 그 사람은 또 파리에 떠나고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김영욱 씨 실종 사건의 열쇠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죠. 예. 중앙정보부 감찰실장이었던 방준모 씨는 당시 이상열 씨에게 이제 진실을 밝히라는 내용의 편지를 보내기도 했다. 그러지 말고 나한테라면 어디다가 파묻었는지 그것만 좀 얘기해다오. 당신이 얘기한 거 왜 모르겠냐. 이렇게 해서 편지를 썼습니다. 그때 이란에 있을 땐 그랬어요. 그때 아주 등기를 해서 보냈습니다. 나 같으면 그렇습니다. 동료 입장에서 했으면은 많이 안 했으면은 나 그런 일 한 일 없다. 여보 방성배, 당신이 미쳤어? 왜 생사람 잡으려고 그러? 나 같으면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첫째 그러니까 네 했다는 걸 자인하는구나. 둘째 해답이 없어요 하나도. 당시 주벌공사인 이상열 씨와 3개월 동안 접촉을 시도했다. 네, 외국에 나가셨어요. 예, 그럼 언제 들어오시죠? 뭐 대중 없이 다니시니까요. 뭐 지금 연세 있고 그러시니까는 나가시면은 뭐 한참 있다 들어오시고 그래요. 외국에 나갔다고만 할 뿐 연락처는 물론이고 어느 나라인지조차 알려주지 않았다. 무작정 집을 찾아갔다. 그러나 아무도 만날 수 없었다. 여보세요? 그는 왜 떳떳이 자신의 입장을 밝히지 않는가? 20년이 지난 지금도 침묵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실종 이후 김영욱은
권력을 유지하는 데 방해가 되는 인물들을 처벌하기 위해 급조된 반국가 행위자 처벌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재산을 몰수당했다.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각종 공작이 자행되던 시대, 어쩌면 김영욱의 실정도 그 연장선상에 있는지 모른다. 만일 그렇다면 김영욱의 실종은 제3공화국의 파행적인 정치 행태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건인 것이다. 그러나 지난 20년 동안 김영욱 사건은 철저히 외면당해 왔다. 사건의 진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도 굳게 입을 다물었다. 원래 비행기의 화물칸은 영하 50도의 상태에서 화물을 보관한다. 그러나 당시엔 여객칸의 일부를 화물칸으로 만들어 이용했다고 한다. 때문에 사람을 화물로 가장해 납치하는 것이 가능한 일일 수도 있다. 더욱이 당시 국제적인 관계는 김영욱의 납치를 용이하게 했던 것으로 보인다. 무기 개발에 관심이 많았던 박정희는 당시 원자력 발전소 건설과 에어버스 구입을 놓고 프랑스와 거래 중이었다. 1970년대 후반 들어서 프랑스 입장에서 볼 때 한국은 자국이 육성해왔던 방위 산업에 투자되었던 비용을 회수할 수 있는 주요한 무기 수출 대장국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울러서 1970년대 후반에 들어서 상당한 정도 산업화에 성공했었던 당시의 남한의 위치는 프랑스의 입장에서 볼 때도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주요한 교역 대상국으로서의 지위를 갖고 있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가장 중요한 예가 바로 에어버스로 대표되는 항공기 산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우리나라가 파리하고 원자력 발전소 계약에 있어서 중대한 딜이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프랑스 정부 혹은 파리 경시청은 한국의 박정희 정부의 비위를 상해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비즈니스 인터레스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내용은 뻔한 거죠. 그렇다면 미국은 어떤가? 당시 김영욱을 이용해 한국 정부의 정보를 빼냈던 미국은 김영욱을 왜 포호하지 않았는가? 그건 당시 미국의 입장 변화 때문이다. 미국은 1970년대 초반에도 인권 우선주의를 표방했으며 이로 인해 한국 정부와도 갈등이 심했다. 그러나 김영욱이 실종될 즈음인 1979년 미국은 안보 제일주의를 표방하며 한국 정부와의 관계 개선을 꾀하게 된다. 1979년 이후 카탄 정부 말 후반부부터 신냉전과 함께 미국의 대한 정책이 안보 우선주의, 안보 제일주의를 갖다가 다시 전면에 부각시키는 그런 상황 속에서 박정희 정권과 미국 카터 행정부 사이에 정치적으로 부담스러운 성격을 띨 수 있는 김영욱 씨와 같은 그런 존재가 그 79년의 시점에선 한미 간의 관계 정상화에 정치적으로 상당히 부담스러운 존재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영욱 사건의 중심에 있던 인물들은 모두 고인이 됐다. 그렇다면 진실은 영원히 묻히고 마는 것인가? 그런데 사건의 진실을 알 수 있는 단서가 있었다. 김영욱 씨가 죽기 전 며칠 전에 그러니까 박선호 과장은 조금도 망설임 없이 중앙정보부 내에 과거 김대중 씨를 일본에서 납치해왔던 바로 해외 특수작전단에서 해치운 일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요. 박선호 과장은 11.6으로 사형 집행을 받았다. 이미 고인이 됐기에 더 이상 확인은 불가능했다. 방준모 씨와 박선호 씨의 주장을 종합해보면 김영욱 실종 사건에 가담한 부서는 중앙정보부며 파리나 가까운 제3국에서 김영욱을 살해했다는 것이다. 과연 가능한 일일까? 그런 가능성이 더 많을 겁니다. 아마 김영욱 씨가 그 당시 아주 제가 몇 년 전에 만났지만 체중이 적어요. 많은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이미 이제 이성을 잃고 이러면 저항할 능력도 없었을 겁니다. 예. 간단하죠. 처치하기로. 그리고 또 그런 전문가들은요, 그런 처치한 사후에 폐기하는 이런 기술도 있으니까. 예.
만일 중앙정보부에서 한 일이라면 책임자는 김재규다. 그렇다면 김재규가 계획을 짜고 명령을 내린 것인가? 중앙정부장이면 김영욱이 문제를 모를 리가 없다는 게 전제였고, 물었더니 김재규 정보부장은 자기 모른다 그러더라고. 자기하고 관계없고 전혀 모른대. 그래서 그 모른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죽고 난 뒤에 얼마 후에 중앙정부 밑에 부하들이 출장을 가는데 파리로 간다는 뭐 소위 그 결제해달라고 올려왔기 때문에 화를 내면서 지금 그거 가면 너들 막 김형욱이 때문에 야단인데 왜 가려고 그래? 동남아로 돌려. 뭐 이런 것도 있더라고. 나를 자기하고 관계없는 것을 강조하는 예도 들더라고. 그러나 김재규가 사건의 관계자에서 제외될 수는 없다. 김대중 납치 사건을 비롯해서 그동안 해외에서 활동하던 인사들의 납치 사건을 주도했던 곳이 중앙정보부이기 때문이다. 취재 중 만난 한 일본 기자도 김영욱은 해외에서 죽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놀라운 사실은 김영욱의 시체를 비행기 화물칸에 실어 한국으로 들여왔다는 것이다. 殺されたのは、ジュネーブの郊外で、その後自動車でパリに運び、飛行機はパリに着いて、死体として、ソウルに運び、ソウルに飛行機が着いたのは、午前0時を過ぎた真夜中と聞いております。それは誰から？いや、それを言ったら大変だからね。 이후 등장한 것이 한국 공권력 개입설이다. 다른 추측들과는 달리 외국 언론에 관련 기사가 실리기까지 했다. 81년 1월 르몽드지에는 김영욱 실종 사건은 서울의 중앙정보부에 의한 계획된 제거 공작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있었는데 그 내용은 구체적이었다. 마취된 김영욱을 헬기의 화물칸에 실어 세관을 통과했으며 청와대 지하실로 인도된 김영욱에게 박정희가 총 2발을 쏘았다는 것이다. 당시 이 기사의 근거는 무엇일까? Comment cela a été écrit à l'époque, ceux qui traitaient ces sujets-là sont partis à la retraite, ont quitté le journal. Donc le chef du service international de l'époque n'est plus au monde, le responsable du DES quasi, ceux qui traitent les informations à Paris même, n'est plus là. Je pense que c'était un des journalistes du service international qui était en relation ici avec des opposants sud-coréens, qui a recueilli leurs témoignages et qui a donné cette information. 르몽드가 기사를 쓰는 거 보고 상당히 그 신빙성이 르몽드가 어느 정도 이 문제를 확인해서 이걸 썼지 않느냐 해가지고 그 당시에 아마 제가 앙드레 퐁텐 편집국장으로 기억이 되는데 전화를 했습니다. 근거가 있느냐? 나도 실은 그 텍스트를 갖고 있는데 그랬더니 앙드레 퐁텐 이야기는 아마 뭐 그 밑에 그 기자들이 뭐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어서 다뤘다는 식으로 그런 답변을 한 걸로 기억이 돼요. 같은 내용의 기사는 일본 신문과 잡지에도 소개됐다. 일본 잡지 문예춘추에는 오작교 작전, 김영욱은 박 대통령에게 사살되다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다. 그 기사의 내용은 르몽드지보다도 더 자세했다. 날짜와 장소, 그리고 관련자 이름까지 정확히 기록돼 있었다. 最終的な確認は取れないけれど、まあ95割以上は間違いないだろうという確信が。 그의 시체를 비행기 화물칸에 실어 한국으로 들여왔다는 것이다. 殺されたのは、ジュネーブの郊外で、その後自動車でパリに運び、飛行機はパリに着いて、死体として、
ソウルに運び、ソウルに飛行機が着いたのは、午前0時を過ぎた真夜中と聞いております。それは誰から？いや、それを言ったら大変だからね。なるほど。もう、それは分かっておりますよね。それはそんなことがきちんと証言できる人ですから、そういう関係者です。一旦埋め立ったんだと思います。なるほど。埋めてあって、しばらくしてからそのところに放置しておけば、大変な問題になるとして、やがてそれが発掘され、車でパリに運び、パリから飛行機、しかもこれ外交の荷物だっていうんです。なるほど。それと漢字が引っかからないから。その遺体だけを乗せて、ソウルに運んだと聞いてます。なるほど。それは誰からそういう情報を得たのは、権限の高い方です。今はでもそうですか？今でも？もちろんいい人はいます。今でもですね。일본 기자는 자신의 취재 내용에 대해 확신을 갖고 있었다. 김영욱을 비행기로 서울에 데려왔다는 주장은 오작교 작전과 문명자 씨 회고록에도 보인다. 일본 기자와 한 가지 다른 점은 서울에 와서 살해했다는 것이다. 그거는요, 차지치료가 했다고 그럽니다. 박정희가 여하튼 차지치료 한테 얘기해서 뭐 김영욱을 대령했습니다 이러니까 아 그래? 딱 하더니 막 여하튼 살살 버렸다, 아주 빌었다 이거예요. 이렇게 김영욱을 살리십시오 뭐 하는데 여하튼 간에 그때부터 아마 저 세상에 간 것 같아요. 그 이후에. 문명자 씨는 사건을 계획한 사람은 김재규가 아닌 차지철이라고 주장한다. 가능한 일일까? 당시 차지철이 이끄는 경호실은 중앙정보부 못지않은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었다. 더욱이 집권 말기 박정희는 김재규보다 차지철을 더욱 신임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중앙정보부뿐만 아니라 경호실도 역시 그러한 가령 행방불명으로 만든다든지 혹은 심지어는 지금까지 나타나니까 지금 사망한 것이 확실하지만은 그때 이제 모종의 처형을 했는지 그것은 지금 알 수가 없는 일입니다, 사실은. 그러나 그것을 할 수